여러분, 지금이 일요일 오후 정각 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엔 모차르트의 아버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아버지, 레오폴드 모차르트에 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명은 그러니까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아버지 본명은 요한 게오르크 레오폴드 모차르트. 출생은 1719년 11월 14일에 출생했다. 신성 로마 제국 아우크스부르크라는 곳에서 출생했는데, 이곳이 지금 현재로는 독일 바이에른주 슈바벤 현 아우크스부르크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바이에른주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사망은 이제 1787년 5월 28일 향년 67세에 사망했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리고 사망은 신성 로마 제국 잘제부르크 주교 공령 잘제부르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곳이 현재 이제 오스트리아 잘제부르크에서 사망한 겁니다. 그래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아버지 레오폴드 모차르트는 독일에서 태어나가지고 오스트리아 잘제부르크에서 사망하는 겁니다. 직업은 음악가, 음악교사, 지휘자. 그러니까 모차르트의 집안은 이렇게 아버지부터 이렇게 음악하는 그런 집안이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그리고 어머니죠. 모차르트의 어머니는 안나 마리아 모차르트. 1720년에서 태어나가지고 1778년에 사망했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리고 자녀는 마리아 안나 모차르트,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방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이제 아들이죠. 나머지 5명의 자녀는 전부 다 이제 유아기에 사망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제 레오폴드 모차르트,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아버지입니다. 독일의 음악가, 바이올리니스트, 지휘자, 음악교육자,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아버지로 유명하지만 그 자신도 자수성가한 대단한 사람이다. 생애, 아버지는 아우스부르크의 재본공 요한 게오르크 모차르트, 어머니는 그의 두 번째 아내 안나 마리아 줄초로 모두 음악과는 별로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레오폴드 자신은 어렸을 때 성당에서 성가대 활동을 했는데 음악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건 대략 그때쯤으로 보인다. 이 사람 아버지, 레오폴드 모차르트의 또 아버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차르트한테는 할아버지가 된 거죠. 모차르트 할아버지는 뭐 하던 사람이 있었냐면은 아우크스부르크의 재본공이라는 겁니다. 재본공이라는 게 뭐냐면 책 만드는 공장 있잖아요. 책을 만드는 공장에서 이제 책을 만드는 마무리 작업하는 걸 이제 재본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만드는 공장에서 재본공으로 일했고, 그 다음에 할머니, 모차르트 할머니는 요한 게오르크 모차르트. 그러니까 모차르트 할머니는 그의 두 번째 아내 안나 마리아 줄초로 모두 음악과는 별로 상관이 없었기 때문. 그러니까 이 모차르트 집안이 음악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은 이제 아버지부터였다. 모차르트 아버지부터였다. 모차르트 할아버지는 음악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레오폴드의 부모는 그를 카톨릭 사제로 키우고 싶어하며 1732년경 아우크스부르크에는 예수회 계열의 성살바토르 김나지움에 보내는데 1735년에 괜찮은 성적으로 졸업했다. 레오폴드는 이듬해인 1736년 같은 계열의 상급학교인 성살바토르 리세움에 진학했는데, 이때부터 학교 공부 대신 음악과 자연과학 등에 더 관심을 가졌으며 아마추어 가수이자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하기도 했다. 마침 이 해에 부친이 사망하자 애초에 사제가 되고 싶지 않았던 그는 바로 리세움의 학업을 포기해버리고 다음에 베네딕트 수도회 계열의 잘제부르크 대학에 진학하여 철학과 법학을 전공했다.
그리고 1738년 철학학사학위를 따긴 했는데 그 다음 해에는 자연과학 수업에 자주 결석했다는 이유로 퇴학당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차르트의 할아버지는 그 자기 자식을 이제 성직자로 키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가톨릭 성직자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가톨릭 계열의 학교에 입학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부친이 죽자 바로 이제 자퇴를 하고 다른 길을 갔다 이겁니다. 애초에 부모가 성직자가 되라며 보낸 학교를 멋대로 그만두고 몰래 대학에 입학한 데다 부친이 사망해 버렸기 때문에 부친과 연결된 후원자들의 도움도 다 끊겨버렸다. 레오폴드는 별 수 없이 잘제부르크의 명문 귀족 요한 바프티스트 투른 발사 시나 탁시스 백 작가의 시종으로 들어갔으며 이때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하면서 비로소 레오폴드의 음악 인생이 시작되었다. 그간 음악은 전문적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취미삼아 했었기 때문에 이후 전업 음악가가 되기까지 상당한 노력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작곡도 취업을 한 후부터 시작했고 1743년에는 무보수로 궁정악단 제4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었으며 잘제부르크 대성당에서 소년 합정 단원들에게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가르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뭐 궁정악단의 음악가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얘기고 참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궁정악단의 제4 바이올리니스트가 됐다는 겁니다. 이 궁정악단의 악사가 되면 뭐 그냥 순탄하게 그렇게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철밥통, 속된 말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1747년 잘제부르크 토박이 집안의 딸 안나 마리아 페르톨을 만나 결혼하고 1758년은 제2 바이올리니스트로 진급, 1763년에는 드디어 궁정부 악장으로 진급했으며 사망할 때까지 쭉 그 자리를 지켰다. 궁정부 악장. 그러니까 뭐 궁정음악가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다 그 말이죠. 다만 후소라는 것처럼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 자주 연주 여행을 다니면서 자리를 비웠던 탓에 결국 악장으로 승진하지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궁정부 악장 위에 바로 또 최고의 자리가 뭐냐 악장이었었네요. 악장. 근데 악장까지는 승진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레오폴드 시절 잘제부르크의 궁정악장은 대작곡가 요제프 하이든의 동생이었던 미하엘 하이든이 차지했으며 1806년에 사망할 때까지 이 자리를 지켰다. 그때 당시 잘제부르크의 궁정악장이 누구였었냐면은 요제프 하이든의 동생이었던 미하엘 하이든이 궁정악장을 사망할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안나 마리아 페르틀 사이에서는 3남 4녀 총 7명의 아이가 있었다. 그런데 그중 5명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금세 죽었고 살아남은 아이는 셋째 딸 마리아 안나 발부르가 이그나티아 모차르트와 셋째 아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2명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형제가 있었지만은 셋째 딸과 셋째 아들 2명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레오폴드가 어떻게 음악가로서 성공할 수 있었는지, 정말 순수하게 음악가로서 높은 자리에 올랐는지 상세하게 기록된 자료는 없다. 뒤늦게 음악을 시작했기 때문에 작곡 실력도 평범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현존하는 그의 작품들을 보면 나름 충실한 구성을 갖추고 있지만 특별히 독창적이지는 않으며 작곡 수법도 평이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적어도 음악학자, 교육자로서 자질은 뛰어났다는데 전문가들은 동의하고 있다. 그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재능을 발견한 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유럽 전역을 여행하며 모든 뒷바라지를 했다는 것으로도 그의 교육자적인 역량을 충분히 입증된다. 막내 볼프강이 태어난 1756년에는 바이올린 연주법이라는 바이올린 교습서를 펴냈는데 이 책은 사실상 유럽 최초의 바이올린 교습서라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게다가 18세기 음악 이론의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음악사적 가치도 높다. 이 책은 출판된 후 수십 년 동안 바이올린 교습서의 기본 교재로 활용되었고 현대에도 추천할 만한 바이올린 지도서로서 역할을 톡톡히 한다. 이 책은 2010년 한국에도 번역돼 나왔다. 바이올린 연주법 외에도 딸 나넬에게 하프시코드를 가르치기 위해 나넬 노트북이라는 책도 썼는데 하프시코드 이게 이제 피아노와 이제 흡사한데 피아노 악기가 출현하기 전에 아마 그 하프시코드가 피아노 역할을 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피아노가 나오기 전에 피아노 역할을 한 것이 하프시코드였다. 그래서 이제 한편은 시종으로 취직해서 궁정부 악장까지 오른 것을 보면 윗사람이 기분을 맞추는 수완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덕에 자식들과 장기간 연주 여행을 다니면서도 자신이 고용주였던 대주교 지기스문트 폰 슈라텐바흐의 눈밖에 나지 않고 일종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었다. 레오폴드와 아들 볼프강, 막내 아들 볼프강은 타고난 음악 천재였는데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고 단순히 누나가 아버지에게 음악 레슨을 받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것만 가지고 악기를 연주하고 작곡까지 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아들의 비범한 재능을 알아챈 레오폴드는 음악가로서의 커리어를 희생하는 대신 나넬과 볼프강의 음악 교육과 출세를 위해 연주 여행을 계획하게 된다. 잘즈부르크는 너무 작은 동네였기 때문에 좀 더 큰 무대에 진출시키고 싶었던 것. 이 연주 여행 덕분에 두 남매의 음악적 재능이 유럽 전역에 알려졌으며 귀족들은 앞다투어 이 남매를 초대했다. 심지어 마리아 테레지아나가 바이에린 선제 후 막시밀리안 3세와 같은 매우 높으신 분들 앞에서 연주하기도 했다. 마리아 테레지아, 신성 로마 제국 프란츠 1세의 황후, 이렇게 나오네요. 심지어 그 1세의 황후 같은 그런 그 높으신 분들 앞에서 연주하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레오폴드 가족의 연주 여행은 총 3차례나 이루어졌는데 2차 연주 여행에서는 온 가족이 동행했으나 이탈리아를 순회하던 3차 연주 여행에서부터는 이미 사춘기를 지난 데다 음악교사로 취직한 나넬과 부인은 동행하지 않고 아빠와 아들만 참여했다. 여행을 처음 시작할 때 5살의 꼬마였던 볼프강은 3차 여행을 시작할 무렵 어느덧 13살이 되었는데 레오폴드는 신동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던 아들이 어린 시기를 넘기기 전에 어떻게든 취직을 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결국은 뜻을 이루지 못한다. 다만 볼프강이 이 3차 여행에서 이후 위대한 오페라 작곡가로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을 얻었다는 것이 성과라면 성과다. 3번의 구직 여행이 성과 없이 끝나자 볼프강은 15살경 결국 아버지가 있는 찰즈부르크 궁정음악고로 취직했으며 이후 1781년까지 10년가량 이 직책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도 아버지가 아버지가 있는 그런 찰즈부르크 궁정음악고로 취직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와 아들 두 부자가 나란히 이제 궁정음악가로 활동했다 겁니다. 그런데 1772년 잘즈부르크 대주교가 히에로니무스 폰 콜로레도 백작으로 바뀌면서 볼프강의 인생도 반전의 계기를 맞게 된다. 이 콜로레도 대주교는 굉장히 권위적이고 꼰대스러운 데다가 예술에 대한 이해력이나 조예도 별로 없는 인물이었다. 대주교라는 직책 때문인지 예식을 위한 종교음악 이외의 다른 음악에는 별반 관심이 없었고 음악가들에 대한 처우나 월급도 매우 박했다. 재능과 혈기가 넘쳤던 젊은 음악가 볼프강이 이처럼 음악에 관심 없는 상전과 충돌을 일으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귀족 집안의 그 하인으로 시작해서 어렵게 자수성가한 아버지와 달리 어렸을 때부터 신동으로 온갖 찬사와 각광을 받았던 볼프강은 까다로운 궁정 예법이나 귀족들의 꼰대질을 견뎌내지 못했고 그들의 비위를 맞출 생각도 전혀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들과 대주교 사이에 중재 역할을 했던 레오폴드는 계속 골머리를 앓아야 했다. 그렇죠. 그 대주교와 그 아들 모차르트가 서로 그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아버지 레오폴드 모차르트는 아버지와 그 대주교 사이에서 아주 골머리를 앓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볼프강은 하루빨리 잘즈부르크를 떠나고 싶어 안달이었으며 궁정음악가 자리를 몇 달씩 비워놓고 뮌헨, 빈 파리 등의 대도시를 다니면서 부지런히 구직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궁정음악가 자리를 팽개치고 구직 활동에만 전념했다. 이 시기 레오폴드도 아들과 동행하기 위해 휴직계를 내려 했지만 넌 그 동시에 해고라는 통보를 받고 물릴 수밖에 없었으며 대신 자신의 부인이 아들을 따라 나섰다. 이처럼 애타게 구직을 했건만 이렇다 할 인맥도 없었고 나이가 들면서 잊혀진 유망주 취급을 받고 있었던 볼프강의 구직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그 와중에 모친 안나 마리아가 파리에서 전염병으로 객사하는 비극까지 겪었다. 설상가상으로 불운이 닥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친의 사망 이후 볼프강은 레오폴드의 간청으로 억지로 잘즈부르크 궁정음악가로 재취업했지만 이미 마음은 그 동네를 완전히 떠난 지 오래였다. 복귀한 지 2년 만인 1781년 볼프강은 기어이 대주교와 단판을 짓고 궁정음악가 자리를 던져버렸으며 곧장 빈으로 가서 프리랜서 생활을 시작한다. 그나마 아들이 빈에 가서 부친이 마음에 드는 행동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결혼 문제로 또 속을 썩였다. 빈에 간 이듬해인 1782년 볼프강은 부친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이 머무르던 여관 주인의 딸이었던 콘스탄체와 베보와 결혼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레오폴드는 볼프강이 이왕 빈에 간 김에 제대로 출세해서 좀 더 높은 집안의 여자와 결혼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당연히 이 결혼을 강하게 반대했는데 결국 볼프강과 콘스탄체가 결혼하자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콘스탄체를 며느리 취급도 해주지 않았다. 다만 이로 인해 부자가 완전히 절연한 것은 아니었고 음악과 관련해서는 계속 서신을 주고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차르트의 아버지가 모차르트의 결혼을 굉장히 반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 되는 사람은 이 콘스탄체 모차르트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차르트 결혼식에도 이 아버지가 참석을 안 했다 이런 얘기죠. 그건 아들의 결혼식에도 안 갈 정도로 그렇게 아버지가 아들의 그 결혼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좋지 않게 생각했다 이겁니다. 이처럼 볼프강은 취직 문제부터 시작해서 결혼 문제까지 아빠 말을 듣지 않았으며 레오폴드는 기껏 키워놨더니 삐딱선만 타는 아이들에 대한 걱정을 끌어안고 1787년 노관으로 세상을 떠났다. 딸 라넬은 모친의 사망 이후 집안의 가사를 대신 맡았으며 그 때문인지 당시에는 매우 늦은 나이였던 32살이 돼서야 결혼을 했다. 그나마 말년의 레오폴드는
딸 라넬이 늦은 나이에 낳은 손자를 엄청나게 좋아했으며 죽을 때까지 이 외손자를 키우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 레오폴드 모차르트는 그 모차르트의 아들 결혼식에도 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며느리 되는 사람을 싫어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딸이 결혼해가지고 그 외손자를 낳았는데 그 외손자는 굉장히 이뻐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외손자를 사랑하는 걸로 그런 낙으로 이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낙에 취해서 살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볼프강이 무조건 아버지 속만 썩였던 것은 아니다. 아들이 비인해서 드디어 작곡가로 성공을 거두고 요제프 하이든을 비롯한 당대의 유명 음악인들이 자신들이 이 아들을 극찬하자 이에 고문된 레오폴드는 1785년 2월 빈에 있는 아들의 집을 깜짝 방문했다. 이때 부자간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으며 며느리와도 앙금도 어느 정도 풀렸다고 한다. 근데 그렇게 아들의 결혼식도 불참할 정도로 그 며느리를 싫어했던 시아버지지만은 점차 이 모차르트가 이름이 알려지고 유명인이 되고 뭐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이렇게 되니까 마음이 이제 며느리를 싫어하던 그런 마음 앙금도 어느 정도 풀려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차르트 아버지가 아들네 집을 이제 찾아온 거죠. 모차르트 아버지가 아들네 집을 찾아왔을 당시에는 어느 정도 며느리에 대한 그 좋지 않은 마음도 풀렸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양이나 그 동양이나 그 자기 아들, 자기 딸이 반대하는 사람과 이렇게 결혼을 하면 그렇게 그게 사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반대하는 결혼을 아들이 하니까 아들과 아버지 그 사이가 이렇게 멀어졌던 겁니다. 1787년 레오폴드가 사망하자 빈에 있는 볼프강은 너무 바쁜 데다 잘제부르크까지 너무 멀어서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부친의 장례식에 참석하지도 못했으며 그 후 볼프강도 4년 만에 사망했기 때문에 누나 나넬과도 영영 만나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차르트는 그 부친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친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부친이 이 세상을 떠난 지 4년 만에 사망했다 이거죠. 부친이 세상을 떠난 지 4년 만에 레오폴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도 죽었다. 레오폴드 모차르트의 묘는 집안 사람 4명, 즉 며느리 콘스탄체 베보 모차르트와 그녀의 이모 제노베파 베보, 나넬이 딸 자네테 베르톨트 폰 존넨부르크, 장모 오이프로 시나 베르텔과 함께 있다. 생전은 매우 사이가 좋지 않았던 며느리 콘스탄체와 함께 묻혀 있는 것이 놀라운데 콘스탄체가 잘제부르크에서 말년을 보내게 된 사유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문서의 콘스탄체 부분을 참고 바란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살아있을 때는 며느리 되는 여자를 그렇게 안 좋아했는데, 지금은 며느리가 있는 그런 그 묘소에 같이 묻혀 있다는 겁니다. 작품. 여기서는 이제 이것이 이제 작품이라는 건 뭐냐면은 모차르트 아버지의 작품입니다. 레오폴드 모차르트의 작품인데, 칸타타, 신을 죽인 인간 중 아리아, 보라, 모든 것이 끝났다. 이거고, 사냥 교향곡, 지장조 1악장. 이것이 다 모차르트의 아버지 곡입니다. 트럼펫 협주곡 D장조, 현악과 통주 저음을 위한 교향곡, 일반적으로 레오폴드 모차르트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 장난감 교향곡은 실제로 그의 작품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들 그 장난감 교향곡이라고 있잖아요. 그 곡이 그 모차르트 아버지 곡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모차르트 아버지 곡이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트럼펫 협주곡 D장조? 트럼펫 협주곡 D장조를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봐가지고 그 트럼펫 협주곡 D장조가 나오면은 이 시간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레오폴드 모차르트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 이건 뭐 한 거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문서에 좀 더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이 부분은 주로 레오폴드 입장에서 서술한 것이다. 하여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6분을 경과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아버지, 이 레오폴드 모차르트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